괜찮다. 스스로를 격려해라. 울어도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의 자기계발서들이 종종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안 좋아합니다. 이 책도 솔직히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른 책에도 많으니 싹 빼고 그래도 조금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요. 그래서 자존감은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장소는 초등학교입니다. 로라라는 학자가 초등학교 때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언급했는데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외모, 운동, 공부, 또래 관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조차 반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는지 또는 예쁜지 잘 알고 운동 잘하는 친구는 인기가 많죠. 또한 공부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판가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으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려면 내가 속한 집단에서 어느 정도 잘해야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한테 자연스레 끌리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또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때론 바닥나기도 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위에 너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자존감은 내면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3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강하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유연하게라도 용기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부당한 부탁을 한다면 애초에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2번째 방법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너무 가까우면 자칫 집착, 욕망 투영, 통제의 수순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 분산이 필요합니다. 3번째 방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죠. 과거를 통한 후회보다 무엇을 배웠는지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으로 미래를 향한 나은 방향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첫째로 걱정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겁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걱정이 많아집니다. 걱정을 줄이고 싶으면 삶의 과정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걱정을 줄이는 2번째 방법은 걱정을 확률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일을 했을 때 100% 확률로 꾸준히 200만 원씩의 이득을 얻을 테지만 1억 원의 손해를 볼 확률은 1%예요. 그럴 때면 확률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에 확률로 계산해보는 게 우선일 텐데 보통 확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를테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으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는 그 방면에서 대체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만큼 걱정되면 혼자 싸매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경우 대체로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사의 준비성이 투철할 뿐입니다. 남들도 다 비슷한 일로 걱정합니다.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연습에 있습니다. 말투가 정말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투는 사람의 이미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를테면 말투가 퉁명스러운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말투가 상냥한 사람은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 말투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해 스스로의 말과 말투를 조절하는 능력인 거죠.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단어와 용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톤을 사용한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통 솔직하고 진솔한 게 좋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은 솔직하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직설적이고 브레이크가 없어서 문제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옷 어때? 라고 물어왔을 때 오, 예쁜데, 그런데 이 옷은 어때? 이 옷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충분히 답할 수 있을 텐데도 별로야, 안 예쁜데.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긍정의 표시를 건넨 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나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면서도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화의 기술은 좀 더 호감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호감인 말투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반격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뭐 먹을까? 하고 물으면 네가 나 초대한 거 아냐? 네가 정해야지. 라고 말하거나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하고 말하면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무슨 저녁이야? 이라고 답하는 거죠.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탁 끊어져 버리죠. 비호감인 말투는 또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제 밥 먹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하고 말하면 되는데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거죠. 어제 버스 타고 어디에서 내려 식당에 들어갔어. 뭘 시켜 먹고 있는데 옆에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식으로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죠. 그것도 시간 차이를 두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은 빨리 결론부터 말하라고 재촉하고 말을 하는 입장에선 화를 내죠. 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을 넘어서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또 항상 반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에겐 호의로 다가가도 민감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공격적으로 답이 오죠. 무례한 말투의 유형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호감 가는 말투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호감 가는 말투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호감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아닌 눈 바로 밑에 광대를 보면 더 좋아요. 눈이 약간 내려갔을 때 공감하는 눈매가 나오거든요. 상대에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얼마나 깊이 호응하느냐, 상대의 말에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는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호기심의 토대가 상대의 관심사, 흥미, 욕구 등을 드러나게 해요.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므로 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 깊은 호기심과 환대로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끌어내는 사람에게 호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대화법을 배운다고 해도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한다는 관점 자체가 결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좋게 말하면서 포장한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무례한 일을 겪을 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난리가 나지만요. 예를 들어 야, 내가 시험에 합격한 거 보니까 이번에 엄청 쉬웠나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야, 농담이야, 농담. 삐졌냐? 그런 걸로 삐졌어? 라고 이어서 말해요.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한 번 보고 다신 보지 않을 사람과 계속 봐야 하는 사람으로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좋아요. 대응을 하면 한 번 보고 말 것을 계속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만날 수도 있고 민원실에서 만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 무례하게 구는 경우는 다릅니다. 먼저 무례함의 피해자 유형을 살펴보면요. 무례한 사람이 한데 몰리는 특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이 10명이면 9명에겐 이 정도의 무례함을 내보이는데 특정인에겐 10 정도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무례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틈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비위를 너무 맞춰준다든가 너무 저자세이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내게 틈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가 당당할 땐 나도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다정하다면 나도 다정하게 대하면 되는 거고요. 반면 그가 무례하게 대했을 때는 저 자세로 수그리고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틈이 보이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일같이 타인의 무례함으로 힘들어하는 지극히 보통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바로 실천 가능한 3단계 대처법을 말씀드려 봅니다. 1단계는 되물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맹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수하게 말이죠. 무례한 사람의 대부분은 선을 타면서 사람을 놀립니다. 반격당하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대응하려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뜨끔해요. 얘한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놀리면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확 들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무례하게 굴면 2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단계는 웃음기 하나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3초 동안 쳐다보는 겁니다. 장난치거나 놀리거나 농담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쫙 가라앉죠. 그럴 때면 주변에서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가 오히려 무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농담이야, 농담. 뭘 그렇게 정색하냐? 라고 말하며 얼버무리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 이후부턴 같은 장난을 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3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3단계는 아주 짧게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지금 선 넘으셨어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때는 아주 짧게 말해야 합니다. 길게 말하면 주저리 설명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곤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어렵긴 합니다. 무례한 사람 때문에 이미 욱했으니까요. 그때 욱한 걸 그대로 상대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템포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을 되찾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제대로 사태 파악을 할 테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의 입장에서 혼내고 싶어져요. 그러니 잘못한 게 있으면 제대로 사과하고 호의가 보이면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무례하게 대하기 힘들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